학습 내용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관하여 평가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개념을 알 수 있고 민주주의 지수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여 년간에 걸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민주주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민주화를 민주적 체제 전환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두 가지 단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무조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의 과정은 불확실합니다. 민주화가 잘 성공이 되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주화 이후 현상 유지,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화 이후에 더 이상의 큰 발전은 없는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화 이후에 다시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원상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의 과정은 불확실하며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도 있고 혹은 현상유지 혹은 원상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에 얼마나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헌팅턴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기준을 민주화 이후에 권력 교체가 2차례 이상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1987년도 민주화 이후 10년간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그 이후 1987년도에 진보 정당이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수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 번째 진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헌팅턴의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지난 시기 동안 한국은 매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공고화되기 위한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수준 향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유형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소위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한국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발한 시민사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가 정치권에 의해서 추동이 되었다면 이제는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사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는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시기에 2명의 대통령이 투옥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 시기나 혹은 민주화 초기 시기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이제는 법치주의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과 수준을 새롭게 합의하고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글로벌 민주주의 지도에서 주로 붉은 계통의 색깔은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색 계통의 국가들은 비교적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캐나다 정도이고요. 두 번째로 민주주의 지수에서 8 내지 9에 해당되는 국가가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도가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민주주의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수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유적 민주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민의 개인적인 자유는 강한 국가에 의해서 억압받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작을수록 권력이 작게 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더 신장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작은 정부, 작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최소한의 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작은 정부의 맥락에서 최소한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적어도 개인의 기본권만이라도 보장되면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절차적 민주주의도 최소한의 민주주의 혹은 자유적 민주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자유선거가 보장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유선거가 보장이 되면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다원적 민주주의입니다. 다원적 민주주의는 사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이념과 이익들을 반영해주는 정치제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적 민주주의는 정확한 대표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는 엘리트들의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남성이고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면 의회도 여성과 남성이 절반씩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정확한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익,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이익,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정확하게 의회에 대변하는 것을 다원적 민주주의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도들은 여성 할당제 혹은 비례대표제 등입니다.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비례대표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들을 비례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제도로서 비례대표제 선거에서는 보다 많은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사민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산 등과 같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면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다라고 보는 사민주의적 관점인데요. 따라서 정치적인 평등을 추구하려면 경제적인 평등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만이 정치 참여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즉, 부자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정치 자금을 활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권을 쉽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사민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심의 민주주의입니다. 심의라고 하는 뜻은 토론과 논쟁을 통한 결정의 개념입니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논쟁의 결과가 정책으로 산출되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논쟁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정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그 바탕하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 민주주의는 지식 기반 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정치 시민교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정치 시민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치 교육이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도록 의회 내의 다양한 정당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